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전업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시어머니와 싸워도 빨간 줄 긋게 만든 며느리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세상 순하게 살아온 제가 독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재판까지 보내드렸네요.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의 몫까지 복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직장 선배가 중국어 학원 다니며 친하게 지내게 된 동생이 있는데 저와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잘생겼다며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술 한잔 가볍게 해볼 생각으로 부담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솔직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어요. 저만 반했다기보단 서로에게 반해서 급속도로 사이가 진전됐어요.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저하고 조금 사귀다 헤어지는 사이 말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해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엄마가 아니라 정말 엄마처럼 포근하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느낌이라며 그런 저에게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암튼 남편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안식을 얻는 기분이라고 했죠. 처음엔 그냥 입 바른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깊은 의미라니. 서로가 인연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선했어요. 제가 연이은 야근으로 피곤해 쩔어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선 지하 주차장에 10분만 내려와 보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제 발과 어깨를 주물러주며 직접 싸온 도시락도 먹여주곤 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쭉 스케줄을 짜와서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고 제가 경기도 외곽이든 전남 땅끝마을이든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주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죠. 착한 데다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나만 바라본다는 사실은 이 쓰디쓴 세상도 달콤하게 물들이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매일이 황홀했고 저 역시 이 남자를 정말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며 진지하게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 자기가 이해하기엔 좀 힘든 분이실 수 있어. 아니, 힘든 분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와일드하신 편? 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꺽꺽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아무리 달래도 진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시작한 기막힌 사연. 남편에겐 2살 차이 나는 형이 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형에게 양보해야 했고 형의 잘못인데도 동생인 본인이 혼나며 살았다고 해요. 언제부터 기억이란 걸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4살 때 형의 송편이 더 맛있어 보여 하나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추운 설날 밤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1시간 동안 벌을 섰던 게 본인 인생 최초의 기억이라네요. 보통 동생이 더 사랑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의 집 분위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같은 건 늘 형이 3배 이상 먹고 동생인 남편은 한두 점 먹거나 비계 덩어리만 먹었다고 하네요. 형과 싸우게 되면 불같은 손찌검은 동생인 남편 몫이었다고 해요. 동생인 네가 형한테 양보 안 하고 감히 개긴다면서 어머니에게 불같이 혼났다네요. 형을 하늘처럼 생각하라며. 그렇게 비상식적인 집 분위기에서 자란 탓에 형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영악하게 남편을 괴롭혔지만 집안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남편을 향해 웃어주는 이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람도
1등이 적힌 성적표를 들고 와도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은 계획이 없었던 자식이래요. 그걸 남편이 12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직접 얼굴에 대고 말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12살짜리 어린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독하게 차별받았던 지난날이 한순간에 이해가 가더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어린 12살이 소화하기엔 너무 잔인했던 말인데 말이죠. 지금에야 판단이 되지만 완전 학대잖아요. 어린 날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차별은 중고등학교 돼서도 이어졌다고 해요. 남편의 형은 늘 비싼 학원, 비싼 옷, 가방 등 유행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신상으로만 잔뜩 꾸며주고 남편은 형이 쓰다 질려서 던져버린 것들이나 입고 신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원이나 가회요? 말 한번 해봤다가 호되게 혼나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수학 쪽이 약한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그동안 워낙 차별받으며 지낸 세월이니 기죽으며 살았던 게 당연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수학학원에 가고 싶다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너한테 쓸 돈 같은 거 없다! 네가 뭐라도 하나 욕심내면 꼭 네 형 걸 뺏어가는 것 같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이랍니다. 형에게 들어갈 지원을 동생인 남편과 나눠 갖게 되는 걸 죽도록 싫어하신 시어머니셨다고 하네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워하셨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전혀 막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방관했던 거죠. 아니,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피워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생활비도 책임지고 벌어오지 않아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을 임신하게 되어 이혼을 못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낳고 보니 남편이 그 가증스러운 시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시아버지랑 닮아가니 그렇게 죽일 듯 미우셨던 걸까요? 아무튼 남편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아 보려 죽도록 공부해서 성적만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예쁨도 많이 받았지만 가슴은 뻥 뚫린 듯 허하기만 했대요. 담배를 피워볼까, 술을 입에 대볼까, 좀 논다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까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비행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영영 버림받을까봐 간당간당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 속에 살았던 남편은 그렇게 답답함을 꾹꾹 눌러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홀로 힘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시어머니는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대요. 형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형도 대학에 못 가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되면 형 앞길 막는 거라며 절대 돈 안 줄 거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도 1년 재수를 택했고 24시간 패스트푸드 자정 알바를 하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어쩐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재수를 했다니 남편에게 무슨 남모를 사연이 있나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 재수 성공해 명문대에 다시 입학했는데 또 모든 대학에 떨어져 삼수. 아주버님은 결국 대학 포기하고 어느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찌감치 취업해 들어갔다네요. 시어머니는 혼자만 대학에 잘 간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며 매일같이 화풀이 하다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의 이른 독립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마음의 준비 없이 혼자 살게 되자 우울증이 발현했고 그렇게 찾은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으로 남편의 심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에 다니며 수많은 상담 치료 끝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많이 되찾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것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었다고 해요. 모든 게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날도 많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본인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존감도 바닥이었답니다. 그런 상처들을 열심히 스스로 치유해 나갔던 거죠. 장하게도. 이야기가 끝나자 저도 그만 펑펑 울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그런 남편을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준비.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독하디 독하신 분이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그래, 네 맘대로 하고 돈 달라는 말만 말아라. 네 형이 자리를 못 잡아서 너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러셨다네요. 뭐 그렇게 반쪽이 비어 허전한 듯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어른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체 성격이 너그러우신 분들이고 웃음도 많으세요. 공감 능력도 좋으신 분이라 위로도 잘 해주셨고요. 제가 남편의 성장 과정을 대략 이야기해주자 너무나도 대견하게 상처를 잘 극복했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셨고 그런 남편이 흐느끼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남편은 시댁 쪽보단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눈을 두고 연신 미소 짓더라고요. 시부모님들 표정은 뭐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하셔서 제가 다 무안했었죠. 외람된 말이지만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부모님만 금전적으로 도움 주셨고 시댁에서는 한 푼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과 연락도 왕래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연락하기 싫다고 저보고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명절에 올 필요 없다고 그냥 알아서 잘 살으라 하셨죠. 허전함도 잠시 완벽한 가정을 이룬 남편은 매일을 황홀하게 행복해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저와 가정을 잘 이뤄갔어요. 그렇게 결혼 12년을 보내며 예쁜 첫째 딸과 막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너무나 간절히 둘째를 원했는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포기하던 차에 기적적으로 둘째가 생겨 저희 가족 모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면서 임신성 당뇨에 걸려 엄청 고생했고 아이 낳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가 출산 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 구한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품에 안은 둘째 아들인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약한 몸으로 니큐에 들어가 한 달을 고생을 하다 겨우 퇴원했어요. 정말 힘들게 낳은 저희 둘째 아들이라 병원에서 눈물도 참 많이 쏟았죠. 그런데 그런 귀한 저희 아들을 시어머니가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라고 하셨네요. 이게 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네, 저희 둘째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병원과 조리원에 3주 있다가 집에 온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오지도 않던 전화라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스팸 전화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암튼 시어머니가 인사도 생략하시고 다짜고짜 이러시더라고요. 둘째 낳았다지? 아들이라고?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잘 못 지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 내일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성치 않고 인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솔직히 많이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신다는 시어머니이고 혹시 말은 저렇게 하셔도 오셔선 축하해 주시려고 오시나 싶어 거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짜고짜 말씀하신 시어머님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희 남편을 몇 년 만에 보는 건데도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치시더니 저를 잡고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지체 않고 말아마. 너희 남편 형이 늦게 장가간 건 알지? 네, 어머님. 근데 식은 안 올린다고 저희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네 형이 사정이 좀 있어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른 문제가 좀 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제 말을 가로채 시어머니에게 대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문제길래 며느리 안부도 안 여쭈세요? 와이프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안부 묻게 생겼냐? 너는 내가 안 봐줘도 혼자 잘 살잖아. 지 형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아, 글쎄 네 형이 시가 없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정자증이라고. 애를 못 낳는데 몇 년을 애가 안 들어서서 큰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형한테 문제가 있단다. 형이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 둘째를 형한테 좀 양보해야겠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네 아들이면 뭐 따지고 보면 네 형이랑도 같은 씨 아니냐.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 그건 내가 보장하마. 유산도 다 물려줄 거고 너희 형수님이랑 내가 정말 잘 키울게. 한 번만 양보해라. 어머님, 뭘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왜 아주버님한테 보내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짜처럼 말씀하세요, 무섭게. 화가 나서 빽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형 불쌍하지도 않니? 대학교도 못 가고 이 회사 저 회사 여기저기 치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저 좋다는 여자 하나 없어서 변변찮은 연애도 못하다가 간신히 장가갔는데 애도 못 낳고 저러고 산다. 엄마, 네 형이 불쌍해 죽겠어. 너는 네 혼자 잘나서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직장도 좋은 데 가서 애도 순풍순풍 잘만 낳고 살지 않니? 엄마, 그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요? 남편이 텅 빈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울 듯이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 제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저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부부라고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둘이 어쩜 그리 이기적이니? 하나뿐인 형한테 양보는 못해줄 망정. 니넨 애도 이미 하나 있잖아. 그리고 정 뭐하면 하나 더 낳아도 되잖냐? 어머님, 얼마나 힘들게 낳은 우리 아이인데요. 그리고 생전 남편한테 관심도 사랑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 저희 애까지 양보하라고요? 다 됐고요. 더 이상 어머님 망언 듣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우리 둘째가 놀랐는지 울더라고요. 첫째 딸은 친정 부모님께 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다급하게 안방으로 가서 둘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저벅저벅 뒤따라온 시어머니가 제품에서 저희 둘째 아들을 강제로 뺏으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는 사이 저희 아들을 그만 어머님 품 안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시더니 그대로 다급하게 집을 나가시려고 하는 거 있죠? 네, 농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 피부치를 그렇게 눈앞에서 뺏겼습니다. 남편과 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와중에 아이는 불편한지 있는 힘을 다해 울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네요. 그렇게 강제로 현관 문 밖까지 나가시고 초인적인 힘으로 엘베까지 눌러 타시더라고요. 저희 셋 모두 엘베 안에서 뒤엉켜 말리고 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본 얼굴은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진원아, 일단 애기 받아서 먼저 데려가라 하시며 아이를 시아주버님께 급히 드리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이 당장 내놔요! 하며 제가 울부짖었고 남편이 완강하게 막아 간신히 아이를 제 품에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형,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하는데 순간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기 준다고 해서 받으러 오긴 했는데 뭐 아직 얘기가 덜 됐나 보네. 야, 엄마한테 얘기 잘 들었지 내 사정? 내가 애를 못 낳는단다. 동생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양보해줘라. 나 네 하나뿐인 형이잖아. 애는 우리가 잘 키울게. 내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야.
시 아주머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 일시정지를 누른 듯 멈췄고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저 멀리 나가떨어진 시아주버님을 급하게 감싸 안더라고요. 야, 너 네 형한테 뭔 짓이야?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때려? 엄마, 형, 평생 형한테 양보만 하고 살았는데 하다못해 이제 저희 아이까지 양보를 하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한테 정말 조금도 미안하지가 않아요? 조금도요? 그러더니 엉엉 아이처럼 무는 남편. 그 사이 아파트는 저희 난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피함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시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당신들 천벌받을 거야. 내 남편한테 준 상처 내가 용서 안 해. 하고 이어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저희 아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제발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사는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어. 당신한테 한 짓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당신 어머니를 증오해.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 나 어머니 고소하려고 해. 그 전에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 동의가 필요해. 여보, 일단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겪게 해서. 그리고 이어 말하는 남편. 나도 용서 못해.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우리 형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이제 마음 편해. 마음 한구석 불편함이 있었는데 용서 안 해도 될 떳떳한 구실이 생겼잖아.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미워하려고 우리 엄마. 하며 힘없이 웃는 남편을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아동 유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와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증인이었죠.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이 시아주버님 때린 거 폭행죄로 같이 고소할 거라며 어깃장을 놓았지만 사실 그 역시 정당방위일 뿐이죠. 시어머니와 저희는 꽤 오랜 시간 지친 시간을 보내며 조사를 받았고 남편은 절대 선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찾아와 제발 여기서 멈추어 달라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며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시아주버님에게 딱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인 제 남편한테 다들 왜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명한 유괴 의도가 있었고 조사 결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신 계획 범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도에 그쳤다는 점,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감형이 되었고 결국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으셨습니다. 판결 내려지기 전 구치소에서 콩밥도 두둑히 드셨죠. 집행유예 때문에 교도소는 안 가셨지만 어쨌든 전과가 남으셨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저희 집 근처에도 못 오고 전화도 하실 수 없어요. 저희 남편도 전화로 시댁에 마지막으로 분명히 얘기를 전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다. 더는 연락하지 말자. 장례식에도 부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요. 차단까지 마무리하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남편이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내 가정은 여기 이곳뿐이야. 그래서 저도 남편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 내가 무조건 지켜준다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 둘째 아들은 그날의 긴박함은 꿈에도 모른 채 무럭무럭 커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이제 웬만큼의 또래만큼 건강해졌어요. 우리 첫째 딸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해맑기만 하고요. 저희는 아팠던 만큼 더 굳건해졌습니다. 우리 가여운 남편, 저희 가족 안에서 행복만 할 수 있게 제가 꼭 지켜줄 겁니다.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저도 아이를 둘 낳아보니 첫째나 둘째나 모두 소중한데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첫째만 차별하여 아끼고
둘째인 제 남편은 왜 남의 집 자식 마냥 한번 따스히 품어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키우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제 남편이 미운 시아버님을 닮아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무튼 그런 가정 환경에서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란 제 남편이 참 존경스러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안식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결혼한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는 새댁이에요.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진급이 동기들보다 빨랐고요. 지금은 연차에 비해 연봉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연봉은 4천 정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는 시간이 아까워 집에 오면 컴퓨터로 부업을 했고 그 수익이 월 200 정도였거든요. 꽤 벌었기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저축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쯤엔 저 혼자 모은 순수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었었죠.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친정 덕분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살며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 드리려 하자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딸내미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 모아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라고 하셨죠. 저희 집은 지금은 평범한 경제 수준에 속하는 축이에요.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30년 일하셨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를 하셨죠.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편이에요. 친정아빠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셔서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실 땐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고 저희 남매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셨어요. 전국 지도를 닳도록 보시며 우리 가족 여행할 곳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시려 노력하신 자상하기로는 최고인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어렸던 시절에 한번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떼먹혀 엄청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음에도 저희 남매들에게 전혀 티내지 않고 당신들께서 희생하시며 묵묵히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쪼들렸을 시기에는 저희 남매에게만 밥을 해주시며 친정 엄마와 아빠는 배부르시다고 안 드시곤 저희 모두 잠들었을 때 근처 두부공장에서 받아온 비지를 김치에 비벼 드시며 배를 채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몰래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럼에도 저희한테는 늘 웃어주시고 드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응원도 해주셨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와 제 동생들도 비교적 바르게 자라났어요. 어려웠던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이 되었죠. 저희 남매들도 모두 제 앞가림들 잘 해갔고 저도 그렇게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전 미스였을 시절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좀만 더 있으면 모은 돈이 2억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버는 족족 다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나 생활비도 한 푼 못 내게 하고 직장 다니게 해주셨잖아. 친구들은 월세다, 생필품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100씩은 나가는데 너무 고마워. 고맙긴. 니들 장성해서 기특하게들 제 앞가림하는 거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게 내 행복이다. 엄마, 나 집에 1억 드리고 싶어. 지금 이 집 팔고 돈 보태서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안 될까? 얘는 그리고 너희 어차피 몇 년 안에 다 독립할 텐데 그 큰 집에서 네 아빠랑 둘이 살아서 뭐해. 됐어.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럼 뭐라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정집에 들였던 게 모 브랜드의 560만 원 정도짜리 안마의자였어요. 안마의자가 배송 오던 날 엄마 아빠가 눈이 휘둥그레 하시며 저에게 미안하게 이런 걸 왜 사냐고 하시더니 한번 앉아보시곤 왕이 된 기분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서로 번갈아 앉아보시며 사진 좀 찍어달라 하시곤 스마트폰으로 해맑게 사진을 찍으셔선 바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사준 안마의자라고 써놓으시고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했었죠.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빠는 목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안마의자로 도움받아 많이 호전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아무튼 안마의자에 대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전 남편과 1년 반 정도 연애했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아 남편 쪽에서 저희 결혼을 재촉하셨죠. 저는 급하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를 바꿔보라고 하시대요. 받았더니 다짜고짜 예,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아들 놔줘. 나이는 차가는데 이러다 헤어지면 우리 아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잖니.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니 엄마 무례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던 일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을 거르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신 말로는 본인이 시원시원하고 뒤끝없다. 애둘러 돌려 말하는 것보단 당신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라며 상처 주실 법한 말씀을 많이 하시곤 했죠. 그 전화는 정말 황당한 에피소드였어요. 이대로 이 집에 들어가면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일 없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시어머니만 빼면 시아버지는 좀 무난하신 편이라 완벽한 시댁이 어디 있겠어 하며 결혼했었어요. 남편네 집은 저희 집보다는 여유 있는 편입니다.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문구점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순수익 월 600에서 700 정도 된다고 하셔요. 저희 결혼할 때는 2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었기에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2억으로 결혼자금에 보탰죠. 저희는 그렇게 합친 4억으로 20평대의 신축 빌라를 자가로 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우리가 사준 집, 우리가 해준 신혼집 이러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신 건 맞지만 제 돈도 반 들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어찌 친정은 돈을 한 푼도 안 주실 수가 있니? 하시며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보태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딱 반만큼 돈 되어 이 집 사게 됐는걸요. 그리고 제가 돈 모은 건 다 친정 덕분이에요. 친정에서 보태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셔선 친정 부모님 요즘은 뭐 하시냐, 친정엄마는 어디 마트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시냐, 정하실 거 없으면 우리 문구사 와서 알바나 하시라 해라 등 기분 거슬릴 법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처음엔 상냥히 웃으며 대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퉁명스럽게 받아치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었죠. 본인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자영업 하시며 성격이 더 세지셨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정반대라 솔직히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 안 하실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런 시댁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며 고달프다면 고달픈 신혼생활 중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 남편이랑 시댁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그러시며 저더러 시댁 청소 좀 하라며 청소기랑 걸레 있는 곳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는 했지만 먼저 그렇게 당연한 듯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불쾌한 건 사실이었죠. 남편이 한다고 일어나니까 됐다며 저를 꼭 집어 시키시더라고요.
분란 만들기 싫어 일단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니 먼지가 저 구석에 있는데 청소기 툴을 바꿔가며 청소를 해야지. 친정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청소하시니?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또 우리 친정엄마 까내리시는 것 같아서요. 사부인이라는 존칭도 무시하시고요. 어머님은 멈추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전업하셨다면서 딸한테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치시고 보내셨다며 중얼중얼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며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번 입을 다무시며 아니다 하시고 남편도 저 대신 뭐라 한 소리 하길래 그냥 참았죠. 어머님이 이윽고 에구구 이럴 때 안마의자나 있으면 시원하게 안마 받고 좋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게 그러고 보니 장모님이 안마의자 쓰시고 허리 좀 나아지셨잖아. 우리 처가댁에 있는 안마의자 그거 얼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3년 전에 한 560만 원 정도 주고 사드렸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며 뭐? 안마의자를 사드려? 하시더라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안마의자 사드렸어요. 네 친정의 말이냐? 우리 아들이랑 사귀고 있을 때?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연애할 때면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랬을 텐데 네 시댁은 영 생각도 안 나든? 네? 아니,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잖아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 큰 돈 쓰기 전에 남자친구 쪽 부모님하고 상의는 하고 사드렸어야지. 하시며 연애 때의 저도 엄밀히 이 집안 며느리였다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몸도 편하실 텐데 안마의자가 왜 필요하냐며 일하고 있는 본인한테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며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네 친정부모님 안마의자 지금도 쓰시냐? 안마의자요? 가끔 쓰시는 것 같던데요? 따지고 보면 너는 그때 우리한테도 안마의자를 사줬어야 했다. 그런데 홀랑 네 친정에만 사드렸으니 잘못한 거 맞지. 안마의자 진짜 필요한 우리한테 그거 다시 갖다 다오. 네 시아버지랑 나랑 뼈 빠지게 일하잖냐. 그렇게 일한 돈으로 신혼집 사라고 돈도 줬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시댁에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친정에만 어떻게 사드려? 저희 친정에는 그럼 뭐라고 하고 그걸 도로 가져오나요?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한데요, 어머님? 시어머니 일하시느라 몸 삭으셨다고 하면 전업인 사부인이 다 이해하실 거다. 듣고 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필요하면 우리가 사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처가댁에서 도로 갖고 와. 우리 보너스 남은 거 한 200 정도 있잖아? 맞춰서 사드릴게. 요즘 저렴해도 성능 좋은 거 많아. 아니 얘 가격이 무슨 상관이야. 내 거는 100이든 200이든 중고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마의자가 필요한 거라고. 어머님 정말 안마가 필요하신 거죠?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그래, 집에서 노시는 분이 무슨 안마의자를 쓰시니?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 친정엄마가 일하시게 되면 그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짜리든 사드려라.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하시더니 호호호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알겠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친정에 전화 드렸어요. 안마의자 가져가야 한다고. 친정엄마가 놀라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지만 저는 도저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다는 걸 아시면 당신의 기분이 상하신 것보다는 딸이 시댁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걸 느끼시고 근심을 얻으실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때 사드린 안마의자가 리콜 대상이라네. 다음 주에 기사님이 안마의자 가지러 오시면 문 열어드리면 돼. 새거 오면 받으시고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냐? 엄마, 무조건 받으세요. 저 바빠요. 끊어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번 달 보너스 200 받은 거 있지? 거기에다 지금 주식계좌 수익 난 거 1,000만 원 정도 있잖아. 그거 전부 합쳐서 친정에 안마의자 새로 사드리려고. 여보, 솔직히 나 기분 나빠서 시댁 연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도 알지? 어머님 말씀 심하게 하시는 거. 그동안은 나 무시하셔도 참았는데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친정 이렇게 깔보시고 함부로 하시는 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거 당신이 이해 안 해주면 우리 가치관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애 들어서기 전에 이혼할 거야. 이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하니 남편이 까무러치게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안마의자 대리점에 가서 신상만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00만 원대로 상품을 골랐어요. 사은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품권 50만 원에 최신 드라이기까지. 사은품은 제가 챙겨서 시댁에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이 이게 웬 선물에 상품권이냐 하시며 좋아하시길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께서 친정엄마가 일하시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안마의자 좋은 거 사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골라서 사드렸는데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뭐? 1,200만 원? 너 미쳤니? 미치다뇨.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하신 소리였어요. 아니 그건... 그리고 뭔 일을 하신다는데? 집 근처로 일 다니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친정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고생하시니 말씀대로 새 거 좋은 걸로 사드렸어요. 저 말 잘 듣죠? 아니 너는 정말... 그리고 어머님은 가격 상관없이 그냥 안마의자가 필요하신 거라면서요. 중고도 괜찮으시다더니. 근데 남편 말 들어보니 어머님 안마의자 잘 쓰지도 않으신다던데 정말이세요? 필요 없으시면 저희 주세요. 저희 신혼집에 갖다 놓게요. 저희도 둘 다 일하느라 힘들거든요. 뭐? 아니 그래도 1,200만 원짜리를 그렇게 턱턱... 어머님이 말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 사이즈로 통 크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말씀대로 어머님은 원체 시원시원하시잖아요. 저희 친정 무시하시는 경솔하신 분도 아니고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이든 또박또박 받아칠 기세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더 말을 못 하시대요. 어머님이 직접 1,000만 원, 2,000만 원 말씀하셨던 거니 뭐라 반박도 못 하신 거죠. 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채신 듯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도 못 마주치시고 TV만 의미 없이 응시하시며 부들부들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머리 아프다 하시고 저희가 알아서 저녁 먹고 집에 가라고 하셨죠. 저한테 말 한 번 잘못하시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드린 것 같아요. 1,200만 원으로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한테 말을 거의 아끼십니다. 함부로 말하시던 버릇도 없어지셨고요. 며느리인 제가 너무 당돌하게 나왔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한번 질러버리니 복수한 기분도 들고 앞으로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속은 시원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